윗점프 투자전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CBVR, CBVR 전략의 최신 버전이죠. 2.3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CBVR의 기본 원리나 2.0 버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번 분석은 CBVR 2.3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선 어떻게 진화했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CBVR 코어 엔진 확장, 기관용 타겟 베타.pdf 이거 하고 또 CBVR 2.3 선물 복제 및 3- 버켓 전략 이 두 문서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CBVR 2.3의 핵심 변화, 그러니까 선물 복제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 그리고 3버켓 자본 배분 프레임워크, 마지막으로 PFIX, PFIX 동기화 로직,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CBVR 2.3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 중 하나가 그 기존의 ETF를 운용하던 방식에서 코스피 200 선물 복제로 전환했다는 건데요. 이 결정 왜 이렇게 바꾼 건가요? 배경이랑 장점이 궁금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바로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선물 거래는 전체 포지션 규모, 그러니까 명목 노출이라고 하죠.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증거금으로 내면 되거든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만 증거금으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CBVR 전략 신호가 최대로, 그러니까 플러스 2.0배, 총 자본 대비 200% 노출 신호가 똑 발생해도요. 실제 필요한 증거금, 저희가 이걸 복해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총 자본의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20에서 30%요? 그럼 나머지 자본 거의 70%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눌리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남는 자본이 핵심인데요. 총 자본의 거의 55%에서 많게는 70%까지 이게 잉여 현금, 서플러스 캐시로 남게 되는 거죠. CBR 2.3에서는 이 막대한 잉여 현금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버켓 3, 저희가 복리 자본화 계층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보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바로 이 잉여 현금으로 실물 자산 같은 걸 사서 파생상품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안정적인 실현 복리로 바꾸고 또 그걸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고 남는 돈도 잘 쓴다는 거군요. 그거 말고 또 선물 복제를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ETF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요? 네, 또 다른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변동성 붕괴 또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불리는 위험이요. 이걸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겁니다. ETF는 매일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기초지수 1일 수익률을 따라가려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기초지수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 제자리에 와도 ETF 가치는 조금씩 깎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략 외적인 손실, 노이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선물은 기초지수 자체를 그냥 직접 추정하니까 이런 변동성 붕괴 현상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CBR 코어 엔진이 주는 전략 신호가 더 순수하게 손익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시장이 딱히 방향 없이 옆으로 기어갈 때 그런 평상 국면에서 더 유리하겠어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자본 효율은 좋아졌는데 변동성 붕괴라는 좀 느리지만 확실한 손실 위험이 마진콜이라는 빠르고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이게 꼭 더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위험 성격만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뀐 거죠. ETF의 그 느리고 확실한 손실 가능성이 선물의 갑작스럽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손실, 즉 마진콜 가능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위험, 마진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선물 복제 전략 성공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설계된 게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3버켓 자본 배분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 마진콜 위험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제한다는 건가요? 말씀하신 3버켓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3버켓 프레임워크는요. 마진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고 또 동시에 저의 목표 MDD, 그러니까 최대 손실폭을 25%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CBVR 2.3의 아주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총 자본을 역할에 따라서 3개의 버켓으로 명확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버켓 1,
활성 증거글인데요. 말 그대로 선물 포지션을 열고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필요한 최소 증거금입니다. 전략 신호를 실행하는 작업 자본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켓2. 이건 리스크 캐피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일일 손익 변동을 흡수하고 혹시 모를 마진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성 완충 자본이에요. 버켓1이랑 같이 선물 계좌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서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할 때 바로 여기서 돈이 나가서 강제 청산을 막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버켓 1은 실제 운용자금, 버켓 2는 안전 쿠션. 그럼 마지막 버켓 3는요? 아까 그 남는 잉여 현금이 여기로 간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그냥 현금 창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2.3 버전의 핵심 혁신 중 하나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버켓 3, 복리 자본화 계층, Realized Compounding Layer. 이게 정말 CBVR 2.3의 가장 독창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버켓 1과 2에서 선물 운용으로 수익이 나도 그건 사실 파생상품 포지션에 기반한 거라 비실현 복리 상태거든요. 버켓 3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잉여 현금을 가지고요. 이 비실현 수익을 실제로 실물 자산, 예를 들면 SPY나 TLT, GLD 같은 현물 ETF로 바꿔서 실현된 복리, Realized Compounding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보존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상품 운용에서 오는 변동성이나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딱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쌓아나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수익을 재투자하는 걸 넘어서 버켓 1, 2에서 번 돈을 바로바로 버켓 3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 담아서 분리시킨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랑 복리 효과를 더 키우는 그런 위험 관리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복리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넘어 복리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이 CBVR 철학이 이 버켓 3에서 딱 구현되는 느낌이네요. 정말 정교한 설계인데요. 그런데 버켓 3가 단순히 수익 저장고 역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 보니까 해지 로직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나오던데요. 특히 PFIX, PFIX라는 자산을 쓴다고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버켓3는 그냥 수익만 쌓는 곳이 아니라 진화된 해지 전략이 실행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CVBR 2.3은 버켓3 안에서 이 PFIX, PFIX라고 하죠. 이게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걸 운용하는 노직을 통해서 해지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이건 이제 CVBR 2.0에서 썼던 VXX 해지 방식이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2022년처럼 금리가 막 급하게 오르거나 채권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기에 더 잘 대응하려고 만든 겁니다. 2.0 때 VXX 해지는요, 조건이 두 개가 맞아야 했어요. CVBR 코어 전략 내부에서 추세 붕괴 신호가 나오고 동시에 외부 시장에서 실제로 VXX 지수가 급등해야만 해지가 작동했거든요. 게다가 VXX는 그 자체로 변동성 선물 기반 ETN이라 오래 들고 있으면 롤오버 비용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해지가 좀 외부 상황에 의존적이었고 비용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근데 CVBR 2.3에서 PFIX를 쓰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PFIX 운용을요, CVBR 코어 엔진이 직접 만드는 특정 신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스피츠나겔 룰이라고 부르는 예외적인 시장 국면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마이너스 1.0x 순매도 신호인데 여기에 완벽하게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이 스피츠나겔 룰은 아주 극단적인 시장 위험 속에서 복리 효과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름은 테일 리스크 해징의 대가인 마크 스피츠나겔 이름에서 따온 것 같긴 한데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그냥 구체적인 마이너스 1.0x 신호를 가리킵니다. 순수 신호 기반 운용이다. 이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코어 엔진 신호랑 PFIX 운용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 돌아간다는 건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CBVR 코어 엔진이 이건 구조적인 약세장이다라고 판단해서 스위치나겔 룰, 즉 마이너스 1.0x 순매도 신호를 딱 내보내면요, 그 즉시 버켓삼 안에 가지고 있던 PFX 비중을 평소에 한 5% 수준에서 25%로 확 늘립니다. 반대로 이 위험 국면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다시 비중을 줄이고요. 중요한 건 해지 자산을 언제 얼마나 투입할지가 외부 시장 상황, 예를 들어 VXX가 실제로 오르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CBVR 코어 엔진의 내부 판단과 신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통합 아키텍처로 진화했다는 의미죠. 아하, 그러면 VXX의 롤오버 비용 문제도 없어지고 해지가 작동하는 시점도 코어 전략이랑 훨씬 더 긴밀하게 통합적으로 움직이겠네요. 외부 조건 볼 필요 없이 내부 신호만 따르니까 더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VXX 비용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2022년 긴축 충격 때처럼 금리가 막 오르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방어막, 볼록성 계층, 컨벡시티 레이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PFX는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약한 채권, TRT 같은 것들의 손실을 상쇄하거나 줄여주는 효과적인 금리 해지 수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최대 손실폭, MDD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요. 이렇게 해지 자산 운용까지 코어 전략의 신호체계 안으로 완전히 통합시킨 것은 CBVR이 추구하는 그 재규적 확장성 철학이 한 단계 더 깊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지 자산조차 시스템 내부 로직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와,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네요. 이렇게 잘 설계된 시스템을 실제로 운용하려면 뭐랄까 투자자나 기관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다를 텐데요. 자료에 LG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뭐고 어떻게 쓰는 건가요? 뭔가 표준 용어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LG.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계산 편의상 쓰는 변수명입니다. 글로벌 레버리지를 줄여서 쓴 거고요. 업계 표준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CBVR 코어 엔진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시장 노출 신호 있잖아요. 마이너스 1.0x에서 플러스 2.0x 사이 값. 여기에 추가로 곱해주는 레버리지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목표로 하는 MDD 수준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25%까지는 괜찮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 LG 값을 조선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CBVR 2.3 원본 전략. 그러니까 LG 값을 1.0배로 해서 돌렸을 때 예상되는 MDD가 약 16.6%라고 쳐보죠. 근데 만약 당신께서 나는 MDD를 한 25%까지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LG 값을 약 1.5배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5 곱하기 16.6% 하면 대략 24.9% 정도 나오니까 목표치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게 LG 값을 정하면 그 값에 따라서 3버켓 시스템 안에서 자본을 어떻게 나눌지 비율이 결정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1.0배일 때, 즉 원본을 복제할 때는요. 마진콜 맞고 손실 흡수하는 총 위험 자본, 즉 버켓 1 플러스 버켓 2, 여기에 총 자본의 30%를 넣고요. 나머지 70%는 장기 복리 쌓는 버켓 3에 넣습니다. 이때 예상 MDD는 약 16.6%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 LG를 1.5배로 설정해서 목표 MDD 25%를 추구한다면 최대 명목 노출은 총 자본 대비 3.0배까지 커질 수 있죠. 1.5 곱하기 최대 신호 플러스 2.0x. 이 경우에는 더 높은 레버리지를 버텨야 하니까 총 위험 자본 버켓 1 플러스 2, 여기에 총 자본의 45%를 배분해야 하고요. 복리 자본화 계층 버켓 3에는 55%의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때 예상 MDD가 약 24.9% 정도 되는 거죠.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나는 이 정도 리스크 MDD를 원한다. 이걸 LG 값으로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마진콜 대비용 자본 B1 플러스 B2와 장기 복리용 자본 B3 비율이 딱 정해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비율이 한 번 정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용 성과에 따라서 계속 동적으로 조절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물 운용하는 버켓 1, 2에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초과 수익만큼 돈을 빼서 버켓 3에 있는 실물 자산, ETF 같은 걸 더 삽니다. 이렇게 수익을 위험 영역에서 분리해서 실현 복리로 안전하게 쌓아가는 거죠. 반대로 손실이 나서 버켓 1, 2의 완충 자본이 좀 줄었다. 그러면 버켓 3 자산을 일부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버켓 1, 2의 리스크 버퍼를 다시 채워 넣습니다. 손실 때문에 약해진 방어력을 다시 보충해서 다음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시스템이 진짜 정교하고 계속 움직이네요. 선물 계약 수령도 정확히 계상해야 하고 세 개 버켓 사이의 돈도 계속 옮겨야 하고 버켓 3 안에서 자산 비중도 조절해야 하고 이 모든 걸 기관 투자자가 직접 하려면 운영 부담이나 복잡성이 꽤 클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직접 다 하려면 내부 로직이 꽤 복잡하죠. 그래서 CBVR이 2.3은 기관 투자자분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AP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에서는 12BR 엔진 내부가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필터링이 어떻고 제기로직이 어떻고 이런 세부 사항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종적으로 실행 가능한 핵심 신호, 액셔너블 시그널만 API를 통해서 받아서 자기들 운영 시스템에 그냥 쉽게 통합만 시키면 됩니다. 이 API가 주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2BR 코어 엔진이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는 순수한 목표 시장 노추도, 즉 타겟 베타 값입니다. 마이너스 1.0x, 플러스 0.5x, 플러스 2.0x 이런 식으로요. 둘째는 기관이 미리 정해놓은 L치 값하고 현재 타겟 베타를 조합해서 실제로 거래해야 할 코스피 200 표준 선물이나 미니 선물의 정확한 계약 수량을 알려줍니다. 셋째는 현재 시장 상황, 예를 들어 평상 국면인지 아니면 스피치나겔 룰이 활동된 국면인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버켓3 안에 보유해야 할 각 자산군들, SPY, TLT, GLD, EM, PFIX 등등의 목표 비중이 얼마고 리밸런싱이 필요한지 이런 정보를 줍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겠네요. 복잡한 컨테 전략 엔진을 직접 개발하거나 속속들이 이해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전략의 최종 결과값, 그러니까 실행 지침만 받아서 쓰면 되니까요. 이걸 자기들 시스템에 유연하게 붙여서 보조 전략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2BR을 아예 핵심 알파 전략 엔진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연구 개발이나 운영 부담을 확 줄여주는 매력적인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기관 솔루션으로서 API 서비스가 갖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현재 국내 기관 투자 시장을 보면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해도 대부분 모멘텀이나 리스크 페리티 같은 비교적 단순한 단일 팩터 기반 전략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2BR 2.3처럼 여러 시장 국면에 다 대응하고 복리 자본화 구조까지 갖추고 또 진화된 해지 로직까지 통합된 이런 복합적인 전략은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12DR 2.3 버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복제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변동성 붕괴 위험 없앤 거, 3버켓 프레임워크로 마진콜 위험은 막으면서 실현 복리를 차곡차곡 쌓는 구조를 만든 거, 그리고 PPX 동기화를 통해서 해지 로직까지 코어 전략이랑 완벽하게 통합시킨 것까지. 듣고 보니 단순히 시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예측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장기적인 복리를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어떤 견고한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데 집중한 전략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12BR 2.3은 계속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면서도 장기적인 복리 보존 및 성장이라는 그 핵심 철학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더 잘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전략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서 단순히 기재 수익률이 얼마다 이런 결과 지표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관리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자본 배분 아키텍처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또 해지 로직은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지 같은 과정과 구조의 중요성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예측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복리를 쌓아가는 구조에 투자한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2VR 2.3은 스피치나겔 룰이라는 특정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 PFIX라는 특정 해지 자산 운용을 코어 엔진 신호에 딱 맞춰서 돌리는 순수 신호 기반 로직을 구현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들이 나타난다면 미래의 12VR 버전은 또 어떤 종류의 시장 위험이나 동적 변화를 포착해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 통합하고 동기화시켜서 대응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급격한 인플레이션 체제의 변화라던가 예측 불가능한 지정 확정 리스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신호로 바꾸고 시스템적으로 해지하거나 혹은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전략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첨프 투자전략연구소였습니다.